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는 금토연구소의 박종현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새해 첫 주를 잘 보내셨는지요? 저는 새해 첫 주부터 금융시장이 조금 크게 휘청거리면서 상당히 조금 약간 당황하면서 한 주를 보냈는데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12월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사실 회의 때만 하더라도 그런 분위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상당히 이 의원들 간의 양적 긴축에 대한 논의들이 상당히 많이 좀 심도 있게 진행이 됐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양적 긴축이 좀 빨라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들이 현재 금융시장의 공포감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긴급 이슈 점검 시간으로 빨라지는 양적 긴축 자산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라는 내용으로 여러분들께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주 금융시장을 매우 빠르게 조금 살펴보고요. 그리고 바로 이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2022년 첫 주의 금융시장은 상당히 조금 뭐랄까요, 주식, 채권 할 것 없이 전 자산시장이 상당히 큰 폭의 하락 조정을 좀 받았습니다. 특히 주식 같은 경우는 나스닥이 4% 중반, 또 코스닥이 3.7%대, 그래서 한국이나 미국 할 것 없이 모두 기술주 또는 성장주 위주로 상당한 조정이 나타났고요. 가장 큰 배경은 역시 이제 금리의 급등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채 2년, 10년 금리가 15bp, 25bp 급등세를 보였고, 우리나라도 3년과 국고채 10년이 20bp 이상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내용은 뒤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이 12월 FOMC 의사록을 살펴보니까 생각보다 이제 연준의 긴축 스케줄이 좀 빨라질 것 같다라는 우려감들이 글로벌 금리를 좀 급등세로 만들게 되고, 그로 인해서 밸류에이션 부담을 갖게 된 주식시장, 특히 기술주와 성장주 위주로 조정이 조금 심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외환시장에서도 달러와 인덱스 자체는 큰 폭의 강세보다는 좀 강보합 정도였는데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까지 조금 올라서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와중에 국제유가는 최근에 오미크론 우려 조금 완화되면서 다시 수요 확대에 대한 우려 기대감 때문에 79불 정도까지 육박하면서 거의 5% 가까운, 어떻게 보면 지난주 유일하게 자산시장 내에서 강세를 좀 보였고요. 아무래도 이제 유동성 흡수에 대한 공포감이 커지다 보니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이 가상화폐 가격도 상당한 큰 폭의 하락 조정 압력들을 좀 받았습니다. 자, ETF까지 마저 좀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그래도 이 와중에 조금 좋았던 게 탄소 배출권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저도 지난주에 1월 ETF 포트폴리오에 탄소 배출권 선물을 조금 편입시키는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그나마 이게 8%대 성장을 좀 보였고요. 또 금리가 상승하다 보니까 보험업종, 그리고 시클리컬하게 철강 쪽 섹터가 괜찮았고, 원유 선물, 건설, 요 정도가, 그래도 지난주에 좀 선방했던 그런 ETF였고요. 반면에 이제 부진했던 ETF 같은 경우는 게임, 메타버스,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커뮤니케이션, 이런, 기존에 조금 이제 성장주로 좀 분리되면서 특히나 요즘 메타버스 관련된 종목들, 이거에 따른 게임이나 컨텐츠 종목들이 상당히 조금 좋았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유동성 흡수에 대한 공포감들이 이런 섹터들의 이 주가 부담을 높게 하면서 상당한 큰 폭의 조정세를 지금 겪고 있는 이런 상황들입니다. 자, 요 정도 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드렸고요. 앞서서 예고해 드린 대로 이 연준의 이 긴축 스케줄이 좀 빨라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자료부터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난주 수요일 날 이제 미국에서 12월 FOMC 의사록이 좀 발표가 됐고요. 이제 요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과 분석 자료도 나와 있는데, 여러분 한국은행에 가시면 워싱턴이라든가 뉴욕에서 이렇게 실시간적으로 거의 이런 미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변화들을 이렇게 분석해서 올리는 자료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주로 한국은행 자료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다른 자료들도 훌륭한 게 많지만 이제 한국은행 자료가 요약이 잘 돼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 보시길 바라겠고요. 제가 이제 주요 내용을 한번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2021년 12월 FOMC 회의에 있었던 주요 의사록 내용을 보니까 일단은 경제 동향
과 전망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 높아졌고 오미크론 변종이 이렇게 출현했지만 경제 회복 경로를 근본적으로 바꿀 것 같지는 않다. 그리고 통화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인플레이션과 고용 측면에서 이른바 정책 정상화를 하는데 충분한 그런 여건들이 충족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완화적인 정책의 증가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그래서 자산 순매입 규모, 즉 테이퍼링 규모를 2배로 더 늘리기로 했다. 그랬고 일부 참석자들은 높아진 인플레 압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강한 의지, 즉 인플레를 잡겠다라는 강한 의지를 전달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제 언급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향후에 통화정책 정상화 시 고려 요인이 뭐냐면 정책금리 목표 범위를 변경하는 것, 즉 기준금리를 변경하는 것이 대차대조표를 줄이는 것보다는 주요한 통화정책의 수단으로 삼아야 되겠다. 즉 지금 이제 미 연준 입장에서는 제로인 상태의 기준금리를 적정 수준까지 올려야 되는 그런 미션도 있고, 그 다음에 현재 한 8조 달러 이상 늘어난 대차대조표, 즉 자산 규모도 좀 줄여야 되는 어떤 양쪽에 어떻게 보면은 긴축 수단이 있는데, 메인 수단은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을 메인으로 삼고, 그 다음에 대차대조표를 줄이는 거는 그거는 이제 보조 수단으로 삼는 게 맞는 것 같다. 이제 이런 얘기이고요. 최근에 경제 여건이라던가 인플레이션 상황 감안해보면 더 빠른 정책금리 정상화를 필요로 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대차대조표 축소, 즉 자산 현재 이제 양적 긴축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양적 완화의 그 반대말로 양적 완화는 퀀터테이티브 이징, 즉 연준이 채권을 사들이면서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했다면 양적 긴축이라고 하는 거는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줄이면서, 이제 방법은 채권을 매각하는 형태보다는 이제 보유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면 이제 안 사주는 형태로 아마 이제 줄인 형태가 될 텐데, 그렇게 하면서 대차대조표가 축소하는 이제 요런 스케줄을 밟아갈 텐데, 이게 이전 정상화 때보다는 빨라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게 지난 12월 FOMC 의사록에서 나타났던 내용들이었어요. 근데 앞서 인트로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그 12월 FOMC에서 파월 의장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이렇게까지 호키시하진 않았거든요. 물론 이제 파월 의장이 연임이 된 이후에는 긴축에 대한 의지를 내비치긴 했고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 아니다라고 하긴 했지만, 이렇게 뭐 양적 긴축에 대한 얘기까지 빨리 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연준은 제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 그래요. 연준도 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판단을 미스함에 따라서 그동안 여유 있게 이 정책 정상화 스케줄을 잡고 있다가 최근에 좀 놀라가지고 큰일 났다, 이러다가는 인플레 못 잡을 수 있겠다 싶어서 막 뭔가 좀 허겁지겁 통화정책을 정상화하는 차원에서 좀 뭔가 서두르고 있는 것 같고, 시장에 빨리 시그널을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막 의사록에도 약간 그 조금 이런 부분을 더 부각시켰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듭니다. 요약적인 내용들은 일단 살펴드렸고, 조금 좀 더 디테일하게 볼 내용들 한번 제가 체크를 좀 해놨는데요. 일단은 일부 참석자들이 최근 인플레 수준이 높아져서 기대 인플레이션이 그 연준의 장기 목표 수준 이상으로 높아질 리스크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최근 어느 때보다도 연준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상당히 심하게 크게 하기 시작했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고요. 그리고 일부 참석자들은 FOMC가 완전 고용이 완전히 달성되기 전에 연방기금 금리의 목표 법인을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 얘기는 뭡니까? 그 지난주 미국 고용지표 발표가 됐잖아요. 잠깐 차트 한번 볼까요? 지난주 미국 고용지표를 보게 되면 그 비농업 일자리 수가 예상치가 40만 건이었는데 20만 건도 안 됐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은 여전히 고용시장 조금 완전 고용 안 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우려할 수도 있는데, 실업률 수준을 보게 되면 지금 실업률이 3.9%, 4%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 코로나 팬데믹 때 한때 14.7%까지 급등했던 거에 비하면 거의 이제 코로나 이전 수준의 3%대에 지금 도달을 한 거고요. 바이든 대통령이 뭐 지금 막 이거 치적으로 내세우려고 어느 대통령도 이루지 못했는데 임기 초에 실업률을 4% 이하로 잡았다, 막 이렇게 광을 팔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농업 일자리 수가 비록 기대치는 못 미쳤지만 실업률이 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고용시장에 있어서는 충분히 뭔가 완전 고용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라고 충분히 얘기할 만하고요. 그래서
완전 고용이 달성되기 전에 연방기준금리의 목표 범위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니까 지금은 기준금리를 0에서 0.25의 레인지로 가정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목표 범위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고 그냥 연방기준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적절한 상황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어쨌든 고용시장 지난주 금요일날 조금 비농업 일자리 수가 안 좋게 나왔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지금 멈출 상황이 아니다. 서둘러 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자, 그리고 경제 상황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고 한다면 3월 중순경에 자산 순매입이 종료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 그러니까 지금 12월 FOMC에서 그 테이퍼링 규모를 2배로 올렸잖아요. 원래는 매월 150억 달러씩 하기로 했는데 지금은 이제 300억 달러로 높였지 않습니까? 지금 스케줄이라고 한다면 3월 말도 아니고 3월 중순경이면 자산 순매입 종료될 것 같다. 지금 이 전망을 하고 있는 거고 요거는 11월 FOMC 회의 때보다는 몇 달 더 빠른 거다. 한 3개월 정도 빨라진 거죠. 그리고 그 이전에 그 금리를 인상했던 것보다는 더 빠른 속도로 연방기금 금리를 인상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부 참석자들이 의견을 지금 개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 대차대조표 규모 축소하는 거를 연방기금 금리 인상한 이후에 비교적 빨리 시작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조금 요번에 어떻게 보면 충격적인 내용이었는데 지난 2018년 같은 경우에는 기준금리를 2015년 12월부터 올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랬다가 한 2년 정도 기준금리가 인상되는 거를 좀 지켜봤어요. 그러다가 이제 기준금리 인상되는 거 크게 문제가 없네. 그래서 그 한 2년 정도 지켜보고 대차대조표를 줄이기 시작을 했는데 요번에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상한 이후에 지난번에는 2년 지나서 대차대조표 축소를 했는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기다릴 필요 없는 것 같다. 더 빨리 시작하는 게 적절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양적 긴축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겠다. 이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준이 보유한 자산의 가중평균 만기가 이전 그 양적 완화 때보다는 짧다는 거예요. 즉 옛날에는 제가 이건 차트로 보여드릴 건데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그 채권의 그 만기 비중을 보게 되면 2008년도 금융위기 직후의 양적 완화 때는 주로 장기채를 위주로 많이 사줬습니다. 그래서 보유 채권의 만기가 도래하는 시기가 저 뒤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 양적 긴축도 상당히 점진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요번 같은 경우에는 그 워낙 많은 규모의 채권을 매입해 주다 보니까 장기채도 사고 중기채도 사고 단기채도 많이 샀어요. 3개월 이내에 초단기 채권도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제 마음만 조금 먹는다고 한다면 만기 도래하는 채권을 안 사준 형태로 얼마든지 빠르게 이 대차대조표를 줄일 수 있다라는 거고요. 이 내용이 이제 여기 있는 거예요. 일부 참석자는 FOMC가 만기 도래 국채와 MBS의 재투자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이전의 접근 방식을 따른다면 축소 속도를 제한하는 한도에 따라 대차대조표가 지난번보다 더 빠르게 줄어들 수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적 긴축의 방법이 보유한 채권을 시장에 내다 파는 게 아니라 그냥 내가 들고 있는 게 만기가 도래하면 그냥 안 사주면 자연스럽게 그게 자산이 줄어들고 시중의 유동성을 흡수하는 효과가 생기거든요. 근데 지금의 연준의 채권 만기 비중을 보면 짧은 쪽 만기가 많기 때문에 그냥 어느 정도 캡만 씌워가지고 우리가 매달 얼마 정도씩 재투자를 안 할 거야 라는 정책만 펴도 지난번보다 빠르게 자산 규모를 줄일 수 있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 제가 이따가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과거에는 정책금리 인상 이후에 2년여 걸쳐의 금리 정사가 잘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한 후에 대차대조표 축소를 했지만 이전 사례보다는 정책금리 인상 시점에 더 가깝게 대차대조표를 줄일 거다. 제가 아까 계속 반복했던 말이죠. 자, 그리고 수익률 곡선에 대한 어떤 이들의 의지도 좀 확인할 수 있는데 소수 의원이 상대적으로 평평한 수익률 곡선이 일부 금융중개업자의 이자 마진에 악영향을 미쳐서 금융안정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즉, 그 얘기는 뭡니까? 즉, 일드 커브, 즉 수익률 곡선이 너무 평평해지는 거는 싫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기준금리 인상만 주로 정책 수단으로 삼게 되면 기준금리가 빨리 높아지면서
장기 금리와 단기 금리의 갭이 많이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이제 수익률 곡선이 평평해질 수 있는데 이제 병행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통화 정책의 기본 핵심 수단은 기준금리 정책이지만 기준금리 올리면서 또 대차대조표 규모도 줄여가면서 그래서 수익률 곡선이 너무 평평하게 하는 거는 조금은 막고 싶다. 이제 이런 의중이 조금 드러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여러분 그 스탠딩 레포라는 게 있습니다. 그 대기성 레포 제도를 도입을 했었는데 이제 요건 뭐냐면 리포라는 건 뭐냐면 환매 조건부 채권 매매라고 해가지고 예를 들면 이제 시중 금융기관이 만약에 이제 뭐 유동성이 단기적으로 좀 부족해요. 근데 보유하고 있는 채권은 많아요. 그러면 옛날 같았으면은 채권을 그냥 팔아가지고 필요한 유동성을 확보를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은 채권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시장 금리가 급등할 수 있잖아요. 그 몇 년 전에 그런 한번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스탠딩 레포라는 건 뭐냐면 스탠딩, 그러니까 옆에 서 있을게. 레포가 언제든지 네 옆에 있다는 얘기예요. 네가 원할 때, 그러니까 우리나라 표현으로 하면은 상시 레포 제도로 생각하면 됩니다. 스탠딩이라는 게 상시, always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금융기관이 만약에 유동성 부족할 것 같으면 너 채권 굳이 팔지 마. 네가 보유하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맡겨 중앙은행에. 그러면 언제든지 대신 한도는 있어요. 한도는 있지만 네가 원할 때 언제든지 돈 빌려줄게. 그러면 이제 굳이 금융기관 입장에서는 채권을 막 매각해가지고 어떤 자금 시장이나 뭐 그 금리를 막 폭등시키는 뭐 이럴 그 어떤 필요성이라던가 그런 부작용이 많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이렇게 스탠딩 레포 제도를 이제 미리 도입을 했는데 이렇게 스탠딩 레포 제도, 즉 대기성 리포 제도가 있기 때문에 대차 대조표를 줄여 나가면서 금융기관들이 혹시나 유동성이 좀 부족해진다 하더라도 언제든지 다시 빌리면 되니까 아마도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대차 대조표를 정상 수준을 줄이는데 이 스탠딩 레포 제도가 도움이 될 거다. 이제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길게 보면 장기적으로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는 MBS보다는 국채로만 구성하고 있는 게 좋겠다. 이런 내용들이 의사록에서 논의가 됐습니다. 저는 요 자료 보면서 사실은 이거 생각보다 조금 되게 강한 어조네 이제 이런 생각 좀 들었고요. 자, 그러면 그 지금 현재 연준의 그 대차대조표 규모하고 향후의 이제 예상치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자, 이거는 그 참고로 그 뉴욕 연준에서 실제 연준의 오퍼레이션 기능을 담당하거든요. 12개 연준 중에서도 지역 연방은행 중에서도 뉴욕 연흥이 실제로 연준의 오퍼레이팅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뉴욕 연은 그 홈페이지에 가게 되면 현재 연준의 보유자산 규모랑 만기별 브레이크다운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게 지금 연준의 보유자산 규모예요. 2008년도 금융위기 겪으면서 2009년부터 보시는 것처럼 보유자산 규모가 원래는 한 5천억 달러밖에 안 됐었는데 그게 QE1 그 다음에 이게 막 나오니까 별로 안 보이네. 자, 그냥 제가 시기로 보여드릴게요. 2009년부터 2010년까지 QE1으로 양적 완화 규모 늘렸고 그 다음에 한 10년부터 뭐 12년 초까지 늘렸고 그 다음에 13년부터 14년 이런 식으로 QE1, 2, 3의 세 차례의 양적 완화를 통해서 5천억 달러에 불과했던 그 연준의 보유자산 규모를 4조 달러까지 늘렸던 게 바로 2014년도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014년부터 18년까지는 4조 달러가 계속 이제 유지가 되죠. 이제 테이퍼링을 했었으니까 그 15년부터인가 해가지고 그래서 더 이상 늘어나진 않았어요. 그랬다가 이제 언제부터 줄어들기 시작하냐면 정확하게 하면 한 2017년 한 9월 10월께부터 본격적으로는 2018년 1월부터 보시면 저 위에가 좀 내려가죠. 그래서 2019년 9월까지 양적 긴축, 즉 대차 대조표 축소가 이루어졌었습니다. 그랬다가 다시 2020년 들어서 뭐 코로나 터지기 전에 뭐 경기 조금 안 좋아지고 이러면서 다시 이제 보유 규모가 이제 급격하게 늘어난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2017년 한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년여에 걸쳐서
당시에 한 4조 2천억 달러였던 연준의 보유자산 규모가 한 3조 6천억 달러 정도, 대략 한 6천억 달러 정도 규모가 줄었습니다. 그 2년 동안. 그러니까 사실 2년 동안 6천억 달러 줄었으니까, 이거를 24개월로 나눠보면 채 300억 달러도 안 줄인 거죠. 그러니까 매우 점진적으로 그 양적 긴축이 이루어졌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물론 그때는 뭐 이렇게 될지 잘 모르니까 이제 공포감이 있었겠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 양적 긴축은 상당히 점진적인 속도, 느린 속도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그럼 이제 그때 왜 이렇게 느려졌고 앞으로는 왜 빨라질 수 있는지, 아까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부연 설명 드려보면, 자, 이 차트는 뭐냐면 그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에 국채를 만기별로 브레이크다운 한 겁니다. 자, 밑에부터 여기 그 보시면은 만기가 0에서 3개월이 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3개월에서 1년 만기, 그 다음에 1년에서 3년, 그 다음에 3년에서 5년 구간, 5년에서 10년 구간, 10년 이상 구간이에요. 자, 그래서 이 밑에 이 곤색으로 깔려 있는 걸 보세요, 여러분. 이 곤색으로 깔려 있는 부분이 그 지난번 양적 긴축을 했던 2018년도에 보게 되면 그 규모가 얼마 안 됐습니다. 얼마냐면 그때는 한 1200억 불, 1300억 달러밖에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예요? 지금은 무려 520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4배 정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2018년도에 양적 긴축을 할 때 보유 채권을 내다 판 게 아니라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그냥 안 사는 형태로 줄였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3개월 만기가도 채 안 남은 채권들이 만기가 도래하면 그냥 안 산 거예요. 그리고 뭐 한 1년짜리 이내도 그냥 재투자를 안 해준 거죠. 그래서 양적 그 전반적인 대차대표 규모가 줄었는데, 그 당시는 3개월 이내 만기, 1년 이내 만기 규모가 얼마 안 컸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양적 긴축의 속도도 매우 점진적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보유 채권을 내다 팔지 않는 한. 근데 이제 보유 채권까지 내다 팔면 너무 그 충격이 클 수 있으니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보세요. 지금 아까 제가 그 12월 FOMC 의사로 그 리뷰를 해드리면서 그런 얘기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연준의 보유 자산의 듀레이션이 짧기 때문에, 즉 보유하고 있는 채권의 만기가 짧기 때문에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을 재투자만 안 해줘도 빠르게 그 자산 규모를 줄일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현재로 보게 되면 3개월 미만으로 만기가 떨어지는 게 5천억 달러고요. 그 다음에 3개월에서 1년이 6,700억 달러니까 합치면 얼마입니까 이게? 산수가 안 되네. 잠깐, 5천억, 6,700, 1조 1,200억 달러 정도가 1년 이내에 만기가 떨어져요. 1조 1,200억 달러. 그 코로나 직후에 4조 달러에서 8조 달러로 4조 달러를 순식간에 늘렸는데, 앞으로 1년 동안 만기 도래한 채권을 그냥 안 사기만 하면 그 중에 대략 한 4분의 1 내지는 3분의 1 정도, 한 30% 정도는 1년 안에 줄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지난 2018년에서 19년까지는 2년여에 걸쳐서 겨우 7천억 달러를 줄였는데, 요번에는 1년 이내에 1조 2천억 달러를 줄일 수 있다고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거죠. 물론 그때보다 양적 그 보유자산 규모가 많이 늘었긴 했지만, 줄이는 것도 지금 상당히 많이 빠르게 줄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런 식으로 간다고 한다면 생각보다 긴축 스탠스가 좀 강화되는 거구나 라고 좀 인지를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로 봤었을 때 연준이 생각하는 통화정책의 향후 순서를 생각해보면 3월 달에 일단 양적 완화가 끝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최근에 3월 금리 인상설이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보니까 지금 FF 선물 시장에 반영되어 있는 3월달 금리 인상 확률이 무려 70%입니다. 되게 높아졌어요, 최근에. 그래서 3월달에 금리 인상 시작하고, 그 다음에 옛날에는 금리 인상 한 다음에 2년 정도는 지켜봤지만 지금은 앞에 의사록 보셨죠? 첫 번째 금리 인상이 그렇게 멀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지금 상황으로는 거의 한
2, 4분기에는 이제 양적 긴축이 시작이 돼서 매달 얼마씩 줄일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만기가 도래하는 규모만큼을 다 줄일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 중에서 얼마만큼 캡을 씌워서 줄이긴 할 건데, 의지만 있으면 최장 지금은 국채만 1조 2천억 달러를 1년 안에 줄일 수 있다. 근데 지금 국채만 만기가 도래하지는 않을 거고 MBS도 있을 거니까 더 늘어날 수도 있죠. 그러면 상당히 좀 큰 규모다. 이제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과거에 2018년부터 그 2019년도 이 양적 긴축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자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보면 우리가 향후에 그 시장에 대한 부분 조금 예측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부분으로 한번 제가 넘어가 볼게요. 자, 일단 제가 보시기 편하게 한번 표로 준비를 했는데, 어떻게 볼까? 자, 일단은 양적 긴축이 시작됐던 거는 2017년 10월 정도께로 하고요. 그 다음에 양적 긴축이 종료된 거는 이제 19년 9월 정도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년 말에 각 그 금융 지표들의 변동률, 그 다음에 이제 19년 9월 기준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면, 일단은 그 연준의 자산 규모는 18년 말까지는 0.36조 달러 정도가 줄었고요. 그러니까 총 그 당시에 한 그 6.6조 달러,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한 7천억 달러 줄었었는데 2018년 말까지 3,600억 달러가 줄었고요. 그 다음에 19년 들어서 또 추가로 3,000달러가 줄어들었었어요. 그래서 도합해서 한 6,600억 달러 정도 줄어들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주식시장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다우지수는 18년도에 10% 정도 하락했고 나스닥 지수도 10% 하락했습니다. 근데 19년 들어서는 15%, 20% 반등을 했어요. S&P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주식을 보게 되면 미국 주식이 그 양적 긴축이 진행됐던 그 기간 동안 18년도, 그러니까 초기에는 10% 이상의 큰 폭의 조정을 보인 다음에 그 다음에 19년도는 다 거의 이제 뭐 회복을 하는 이런 형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이제 국내는 어떠냐? 국내는 18년도에 20% 넘게 하락을 했어요. 코스피가. 코스닥은 26% 더 빠졌고. 그 다음에 이제 19년도 들어서는 코스피는 그래도 더 빠지진 않고 좀 횡보했는데 코스닥은 8% 더 빠졌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양적 긴축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알 수 있는 거는 미국 증시는 뭐 18년도는 상당히 안 좋았지만 그래도 그 뒤로는 조금 반등하는, 즉 충격이 초반에 짧게 작용하고 그 다음에는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이었다면, 국내는 첫 해의 충격이 훨씬 컸고 그 다음 해에도 그렇게 크게 벗어나진 않더라. 특히 대형주 위주의 코스피는 안정적이었지만 중소형주 위주의 코스닥은 그 이듬해에도 계속 약세를 보였다. 이렇게 이제 그때의 팩트가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도 이럴 거라는 건 아니에요. 이제 그때하고 지금하고 상황이 똑같진 않으니까 이제 그거는 이따가 다시 고민을 해보기로 하겠고, 일단 저는 팩트를 지금 전달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금리의 모습을 보면 일단은 그 미국채 10년 금리 같은 경우는 2018년도에는 양적 긴축을 했지만 오히려 금리는 그냥 보합. 그러다가 19년도 9월 들어서 100bp가 넘게 빠졌어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기본 상식하고 달라요. 양적 긴축을 하면 연준이 채권을 안 사주고 이제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들을 투자를 안 해주니까 수급상으로 금리가 올라갈 것 같은데, 오히려 경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주식시장이 크게 조정을 받다 보니까 장기채 금리는 그렇게 크게 올라가지 않고 미국채 금리는 오히려 횡보하다가 19년 들어서 크게 빠졌더라라는 거고, 국내 같은 경우는 국고채 3년, 국고채 10년 모두 18년부터 빠지기 시작합니다. 얘는. 그러니까 미국 금리가 그냥 횡보하거나 올라가는 구간에도 오히려 국내 금리 계속 빠졌어요. 왜냐하면 국내 증시가 이렇게 많이 조정을 받으니까 흔히 말하는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 쪽으로 조금 이렇게 자금이 이동한 것도 같고,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그 긴축이 이루어지면 향후에 경기 여건이 매우 안 좋아지지 않겠냐, 이제 이런 공포감들이 오히려 그 장기 채권 금리에는 금리가 하락하는 강세 현상으로 나타났다. 그래서
첫해 45bp 빠지고 이듬해에도 50bp 이상 국고채 3년 금리는 10년짜리도 보시는 것처럼 첫해 많이 빠졌지만 80bp 금리 하락했지만 그 다음에도 50bp 또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양적 긴축이 진행되는 동안 오히려 주식은 첫해 크게 조정받고 그 다음에 살짝 뭐 반등 정도였다면 국내 채권은 2년 연속으로 그냥 좋았다. 이런 그 상식적으로는 조금 이렇게 별로 생각이 되지 않던 그런 결과가 있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이유는 뭐 제 영상에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제 왜냐하면 장기금리라는 거는 좀 선반영한다. 미리 상승했기 때문에 오히려 긴축이 실제로 실행이 되면 장기 채권 금리는 그때부터 빠진다. 이제 그 얘기는 제가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조금 저는 포지션을 빨리 잡긴 했지만 어쨌든 큰 그림은 그렇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달러화 지수를 보게 되면은 2년 연속으로 달러화 인덱스가 올랐어요. 89였던 달러 인덱스가 96이 되고 99가 됐고, 원달러 환율도 1068원이었던 환율이 1116원, 47원 올랐고, 19년 9월 가서도 1196원, 80원 더 올랐고, 그래서 확실히 왜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약했는지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양적 긴축이 이루어지면서 달러화가 강세하고 시중 유동성이 미국으로 환류되면서 신흥국들 위주로 또 국내 주식도 이 원화 약세와 함께 약세를 보였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금 가격도 첫 해는 좀 빠졌고 그 다음에 조금 반등했고, 국제유가도 첫 해 많이 빠졌다가 그 다음에 반등했고, 그 다음 비트코인도 뭐 2,400만 원 갔던 게 12월 말에는 420만 원으로 한 6분의 1 토막 나고, 그 다음에 2019년 9월 가서는 다시 또한 반등하고 이런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많이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부동산 가격도 한번 해봤는데, 일단은 아파트 가격 기준으로 전국 아파트하고 서울 아파트를 보니까 전국 아파트 가격은 18년 말에는 살짝 강보합,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약보합 정도였고, 서울 아파트 가격은 18년도에도 계속 상승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구간이거든요. 제가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요 보시면은 요 구간 동안 그래도 계속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18년 말부터는 조금 상승률이 떨어지는데, 뭐 사실은 상승률 떨어지는 구간은 체감적으로 막 가격이 하락하는 것처럼 느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뭐 아파트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뭐 원자재 가격도 그렇고 양적 긴축이 시작되는 초창기 1년은 상당히 가격 조정 압력이 크더라. 그 다음에 이제 2년 차부터는 조금씩 그 가격 조정이 끝나고 이제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다. 요런 정도. 근데 이제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첫 해는 조금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그 다음에는 조금 부진한, 그러니까 이게 약간 후행적으로 좀 영향을 미친 뭐 이런 형태로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이것만 봐가지고 조금 해석하기는 어려운 게, 그 당시에 이제 기준금리의 흐름을 보면 기준금리 미국 같은 경우는 2017년 10월에 1.5였다가 2018년 12월에 2.5까지 100bp를 올렸는데 19년 9월 들어서 다시 2%로 좀 낮췄어요. 그때 이제 트럼프가 하도 그때 지랄 뭐 유튜브니까 상관없죠. 지랄해가지고 금리 원래 더 올려야 되는 판인데 이제 빨리 낮추라 해가지고 낮췄고, 우리나라 기준금리도 1.5에서 18년 12월에 1.75 갔다가 19년 9월에 1.5로 낮췄습니다. 그래서 19년도에는 사실은 양적 긴축은 이루어졌지만 기준금리가 이제 오히려 좀 인하되면서 통화정책이 완전히 긴축이었다고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즉 2018년도가 유독 시장이 안 좋았던 이유가 기준금리도 올리는데 양적 긴축까지 더블로 완전히 그냥 옥죄버리니까 자산 가격들이 다 그냥 녹아버렸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오히려 채권 시장은 장기채는 경기 우려 때문에 금리가 빠지면서 오히려 가격이 오르는 선방이었고, 아파트 가격도 초반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다가 이제 사후적으로 좀 영향을 준 이러한 흐름이었다라고 이 금융시장 흐름을 자산시장의 영향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요번 사이클에서는 어떻게 될 거냐. 아까 제가 통화정책의 전망이 미국이 3월부터 금리를 인상하고 2분기부터는 양적 긴축에 들어갈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2018년도에 금리 인상과 함께 양적 긴축이 진행됐던 시기가 바로 이제 2022년 부터 한 2023년 초 요 정도까지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연말까지 적어도 올해 위험자산을 그렇게 좋게 보기는 좀 쉽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저도 지금 생각보다 지금 양적 긴축이 빨라져가지고 저는 원래 올해 금리 인상을 한 3번 정도 하고 내년 정도에 가서 양적 긴축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제 생각보다도 훨씬 빨라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래도 금리 인상하는 초기에는 자산 가격이 좀 버티다가 양적 긴축 가시화되는 올해 연말부터 조금 안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그 시계열에 최소 6개월 정도 땡겨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연초부터 원래 연간 전방 했던 거를 다시 재수정을 해야 되나 상당히 조금 곤혹스러운 상황이긴 한데 일단 제가 오늘 영상에서 완전히 결론을 내지는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고민이 필요해요. 제가 오늘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얘기하고 싶었던 건 뭐였냐면 FOMC 의사록을 보니까 지난번에 비해서는 양적 긴축이 생각보다 빨리 진행될 것 같더라. 긴축의 시계가 빠르게 작동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과거에 금리 인상과 양적 긴축이 같이 진행됐던 때는 자산시장이 보시는 것처럼 위험자산은 상당히 조정 많이 받더라. 오히려 채권시장이 장기물 위주로 실제 긴축이 실행이 되면 그때 오히려 좋았더라. 뭐 이런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고 앞으로 상황들이 이제 어떻게 전개될지는 조금 봐야 돼요. 근데 이제 참고할 만한 거는 저는 결국 이제 경기 여건이 중요할 것 같긴 한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아까 이제 제가 우리나라 주가가 미국 주가보다 더 크게 조정받다고 말씀드렸는데 경기 사이클로 보면은 우리나라는 2017년 말부터 해서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꺾이기 시작하면서 이른바 경기 사이클이 17년 말부터 꺾였어요. 근데 지금 17년 11월 정도가 고점인데 양적 긴축이 2017년 10월 정도 진행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경기 사이클이 꺾이고 있는 데다가 이제 미국에서 긴축이 강화되니까 뭐 더 글로벌 유동성도 뭐 한국을 떠나는 상황이었고 경기 모멘텀이 안 좋아지는 데다가 이제 긴축이 이루어지니까 뭐 주가가 아주 박살나는 그런 20% 넘는 조정을 보인 겁니다. 자,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최근에 선행지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동행지수가 지난달에 살짝 올랐거든요. 그래서 아직은 조금 이 지난번 18년하고 19년도하고는 조금은 다른 그림 같긴 한데 근데 찜찜한 거는 이제 선행지수가 꺾인 지가 꽤 됐다는 거고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 자체도 지금 올해 아마 3월달 넘어가면 떨어질 거라 아마 이 선행지수와 동행지수가 올해 2분기 넘어가면은 요때처럼 좀 하락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조금 저도 다시 한번 이제 경기랑 고민해 볼 텐데 조금 이거 두렵다. 이거 조금 좀 이거 최근 상황을 그렇게 짧은 조정으로 끝날 거로 이렇게 낙관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조금 다른 상황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제 변수는 있습니다. 연준도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긴축을 빨리 할 거냐? 얘네들 계속 단서를 다는 게 그거는 경기 여건에 달렸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경기가 그만큼 안 좋아지거나 또 돌발 변수가 생기면 또 그렇게 안 하겠다라고 또 이렇게 한 구멍을 또 빠져나가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들하고 좀 같이 봐야 되니까 이제 계속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오늘의 결론은 제가 지금 계속 저도 결론을 내기가 두려워서 그런지 단언은 못하겠고 일단은 조금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다. 이런 정도로 저는 일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해서 이 연준의 양적 긴축을 포함한 통화 긴축의 스케줄이 좀 빨라질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로 인해서 지난 17년, 18년, 19년도에는 어떤 자산시장의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일단은 그때 시장 흐름만 봤었을 때는 그렇게 올해 시장이 녹록해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인데요. 우리가 뭐 냉정하게 투자를 하는 게 맞으니까 뭐 조심해야 될 때면 조심하면 되죠. 그래서 과연 그게 맞는지는 제가 조금 더 앞으로 고민해 가면서 여러분들께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긴급 이슈 점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금토연구소의 박시원이었고요. 다음 유익한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